국회 정상화 해법을 두고 정치권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청와대를 향해 국회 협상서 빠지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국회 정상화 요원해 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 원내대표가 사보임 당사자였던 만큼 향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정치 연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방송사와의 특별 회담한 지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을 했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국회 정상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지금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형식을 계속 따지고 있는데 서로 양보를 요구하는 겁니까? 국민들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왜 이렇게 이제 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식 문제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오자냐 뭐 1대1로 할 거냐 이러고 있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1대1을 너무 고집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여야 영수회담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대통령 여당의 총수이고 또 이제 그게 전제는 기본적으로 양당제 일제히 가능합니다. 그럼 사실은 영수 1대1로 회담을 하자 그러면 다른 당, 특히 이제 뭐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분들은 그럼 어찌 보면 그 1대1 회담하고 나서 또 회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뭐 1대1 회담을 과거와 같이 좀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청와대는 한두 번 정도 양보했습니다. 의제 부분도 좀 다 할 수 있다 이랬고 그다음에 5대5 한 다음에 1대1로 하자 그런 거라서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이 회담을 할 이유가 과연 뭔지 잘 좀 의문이라서 조금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까지 안 되면 아마 이 문제는 국회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예, 국회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 측에서 제안한 거를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떻게 하자라고 다시 제안하는 건 좀 모양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그냥 국회 내에서 논의로 돌아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이인영 신 원내대표하고 청와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취임 초기니까 이인영 대표는 원만하게 국회 정상화를 좀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취임 2주년 지나고 나서는 3년 차인데 대통령이 처음에 하셨던 취임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해서 같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좀 돌아보면 지금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할 방법이 없으니까 장외투쟁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지금의 꼬인 정국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니까요. 좀 더 대통령이 큰 마음으로 열어놓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더 대폭 큰 폭으로 양보를 하고 받아주셔서 전국을 좀 풀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좀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좀 양보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하셨던 거고요. 지난 쭉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의 영수회담 쭉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 1대1 만남이 있어서 청와대가 크게 손해를 봤다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야당 대표가 좀 과한 요구를 했거나 무리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됐었죠. 저는 이런 상황, 지금 상황에 이것저것 현안도 많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폭 좀 양보해서 일단 좀 들어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은 1대1로 먼저 좀 만나야 한다. 형식이 뭐 3당이 됐든 1대1이 됐든 뭐 요구하는 대로 해서 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에 그 신임 바른미래당에 오신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 재정당마다 그럼 1대1로 만나고 5당 회담을 하는 것도 좀 검토해달라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나설수록 오히려 전국이 더 마비되는 것 같다. 네네. 청와대가 아예 일단 좀 빠져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반대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아마 나경원 대표는 빨리 정상화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쟁점이 제가 보기엔 아마 3당 간의 교섭단체 국회에서 이걸 할 거냐 아니냐로 약간 옮겨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5당 대표라든지 1대1 회담은 어느 정도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의당과 민평당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합의한 게 있었거든요. 5당 합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만약에 합의와 달리 할 때는 그게 명분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안 하고 우리 국회에서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승민 대표죠. 유승민 대표의 어쨌든 지원을 얻은
오신환 저기 됐으니까 원내대표 됐으면 아마 바른미래당도 그 황교안 대표,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아마 국회에서 뭔가 하는 걸 원할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마 국회에서 뭔가 했을 때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유승민, 나경원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냐. 제가 보기엔 그러면 어쨌든 정의당이나 민평당에 설득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3당간 국회에서 뭐 교섭단체 간에는 사실은 국회의장이 중재하면 되거든요. 뭐 모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만간 말씀하신 이번 주 안에 혹시 이번 주는 사실 5.18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지금 5.18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번 주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명분은 아마 이제 국회의장이 뭐 교섭단체 바뀐 원내대표들을 뭐 상견 뭐 같이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24명이 어제 이제 투표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그 표 분석할 수 있잖아요. 바른미래당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안철수계 유승민계가 오신환 의원 쪽을 좀 지지를 했다는 것 같은데 자, 어저께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의도 언론사에서 보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안 맞고 있죠. 계속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이번에 바른미래당도 그런데요. 결국은 이제 공약으로 제세를 내세운 게 지금 지도 체제가 일단 뭐 물러나야 된다. 앞에 그 바로 계신 손학규 대표 있는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바른미래당 내 이 권력 투쟁이 굉장히 이제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거의 정치 끝나거든요. 물러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부에서 굉장히 그 이제 동쟁이 투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신환 의원 원내대표도 이 패스트트랙 올린 것 자체를 원천무효하거나 뭐 취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사개특위에 권은희 의원을 넣으셨더라고요. 예, 그 이태기 의원하고 같이. 그렇죠. 예. 권은희 의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법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바른미래당 안을 최대한 좀 관철시키는 방향선에서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하거나 뭐 취소하거나 이러기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손학규 지도부의 그 이전 장래가 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의원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제 사보임 당사자였던 오신환 의원이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당내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던 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있는 사개특위, 정개특위 지금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는 선거구제, 공수처법,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뭐 그 지금 당내에서는 그 보수 대통합이나 아니면 향후 있을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이 모여진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논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다.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건 좀 어떤 방향을 예상하시나요?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학규 대표, 그다음에 김관영 전 원내대표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선거구제,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굉장히 당내 분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전히 당내에서는 그 뭐 중도냐 아니면 보수 지향이냐 이거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무게추가 저는 의원들 간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계 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이나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은 거고 향후 그러면 바로 바른미래당의 이제 진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잠깐 아까 권은희 의원 안 네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백혜련 의원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상임위에서 안 끝나면 이제 본회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두 안건이 다 이제 표결하는 거냐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 인사권, 차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심의회를 두느냐 부분이지만 저는 뭐 이게 타협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검찰조차도 공수처 자체는 찬성한다. 다만 뭐 재정신청권이라는 어떤 권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예.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오신환 의원도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처장의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이게 두 안건이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두 안건이 다 철회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사개특위, 정개특위 이제 활동 시한이 사실은 6월 말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이번 그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좀 약간 전환된 거가 패스트트랙가 사개특위뿐만 아니라 정개특위의 합의 내용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다면은 그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논의해야 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결과는 뭐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와 그 이 검찰개혁 문제가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고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잠깐 이제 뭐 의의는 아닌데요. 그 추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왜 그러냐면 유승민 오신환 의원에 대한 건 약간 동정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사보임 되면서 너무 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전제는 이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합했다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돌아와서 뭘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얘기만 하는 상태고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타개보겠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뭐가 했을 때 약간 반대하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나서 내가 뭐 대표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비대위를 내가 이끌겠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는 아직 보기 좀 어렵지 않나요? 총선하고 관련이 있죠. 예, 사실은. 예. 그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뭐 이렇게 대장정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좀 잡음이 계속 되고 네네. 있어요. 뭐 바로 내용이야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부처님 오신 날 합장 그렇죠. 거부 논란이랄지 지난번 대구에서 청소 차량에 승차를 했는데 그게 뭐 안전 위반 사안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뭐 시장, 동장, 뭐 리장들 뭐 소환 문제도 있어요. 소환이라기보다는 뭐 적극 나와라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게 선거법 문제도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아마 좀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면서 지지세도 많이 모으고 자기 지역을 뭐 자기 조직도 만들고 이런 것 같았는데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 여론이 반대가 훨씬 많아요. 적절하지 않다가 60% 이상이고 그중에 50%는 절대 공감 안 된다 이게 많고 실제 공감한다가 한 35% 정도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정당 지지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상승하다가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좀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어떻게 이거를 접을 건가 고민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갈 때 그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달 말까지 거의 가겠다 이래버렸기 때문에 17개 시도를 다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첫 행선지였던 부산에서도 저기 시장 자체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논란이 좀 생겼죠. 섬세하게 사무총장도 조금 다뤄줄 나왔죠. 사람이 없나? 그래서 좀 문제가 지난번 한성건 사무총장도 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돌아오겠다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왔는데 아마 이게 국회 내에서 논의가 뭐 빨리 된다 그러면 아마 뭐 주목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뭐 봉축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청수차 문제들이 그냥 아무 큰 뭐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해주세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전 그 주말마다 있는 그 장애투쟁과 지금 황교안 대표의 민생행보하고는 좀 별개로 논아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장애투쟁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자유한국당 입장도 뭐 이해되는 점이 있고 그 부분 빼고 일단 황교안 대표가 지금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 긍부정 효과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뭐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원외잖아요. 원외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좀 들어보고 민생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일부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뭐 이런저런 잡음에 대해서는 마치 옛날에 저런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 국내 귀국했을 때 뭐 생수 문제나 뭐 투주잔 문제 뭐 그래서 저는 글쎄요 국민들이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과연 그게 큰 줄기에서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 다만 한 가지 그 자유한국당의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대표도 지금 그 대통령과의 뭐 1대1
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근데 출구 전략을 고심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장외 행보를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39주년 행사에 직접 좀 참석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광주 시민들도 성숙한 자세로 받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대신에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5.18 당시 있었던 망언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을 취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석 달 그렇죠. 가까이 지나왔는데 충분히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대표로서 신인 대표로서 당내 의원들이 있었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그 징계가 정리가 되면서 충분히 본인이 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한국당은 5.18 망언 저게 부담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 지금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몇 달 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 뭐 3분의 2 통과가 안 되면 더 후폭풍이 크다. 그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사실 할 건 해야죠. 본인이 할 건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모르겠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황교안 대표가 원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뭐 수집해도 뭐 의원들이 따르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국 할 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력이 시험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대 여론들이 있어요. 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소신이 있으면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나중에 이분이 그래도 반대가 있어도 뭐 자기 소신을 밀고 나간다. 이런 생각할 텐데 아마 당내에서 뭐 약간 비토라든지 이거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5.18에는 왜 가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들어주고 숙제를 하고 학교를 가야죠. 숙제도 안 하고 학교 갔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도 또 나왔어요. 이 부분이 뭐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광주행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네네.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뭐 그 단어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법적인 논란도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배경은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처음 이렇게 예방 갔을 때 뭐 김경수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럼 노회찬 그 전 대표의 그런 걸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아마 그 얘기 꺼낼 수 없는 얘기인데 그때 아마 굉장히 이정미 대표가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좀 감췄던 마음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예.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발언 문제가 됐던 그 비속어 발언 때문에 더 그런데 계속해서 정치인들의 발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이게 점점 갈수록 정치인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네. 막 찾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정미 대표가 그래도 그 공당의 대표로서 저는 너무 과한 말을 하지 않았나,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사실은 아파하고 같이 보듬고 넘어가야 될 5.18을 너무 그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미 대표 단순히 요 발언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 보면은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도 예. 알릴레오 하면서 일부러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광주 5.18 행사 참석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과연 국민들이 서로 간에 여야 간 모두 다 옳다고 볼까라는 점에서 좀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막말 정치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질타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요. 어제 이낙연 총리 한국 신문 방송 네네. 편집인 협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청이 됐는데 많은 언론사 저로서는 선배들인데 거기 가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네.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낙연 총리의 지금의 역할과 위상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심은 총선과 대선 아니었습니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그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질문은 하나였죠. 언제 나오냐, 어떻게 총선 때 뭐 할 거냐 이거였고 아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심부름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당이 이런 문제를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라는 어찌 보면 차기 대선을 나올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총선을 이끌. 근데 우리 당에는 지금 오늘 이제 뭐
이재명 지사도 재판이 있고 김경 지사 재판을 받고 있고 김부겸 전 장관도 지금 대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은 원외 약간 이제 정치에 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총선 누가 이끌어야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은 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3번 하셨어요. 도지사도 했고 총선에 한 번 나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건 아마 이번에 고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 때 어떤 역할이라를 하실지보단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결국은 목표는 아마 저는 대선이라고 봅니다. 대선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대선의 주자들은 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각 체제로 한 분한테 딱 집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명들이 나와서 좀 경쟁을 해서 좀 판을 키워보자 이런 구도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해찬 대표님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사선인가 되시죠 아마 좀. 사선입니까? 예,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취임하신 지 2년이 넘어가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대선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뭐 안에서 보나 뭐 밖에서 보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쭉 그 정치인들의 대권 도전에서 보면은 총리 현직에 있을 때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그 총리한테 내려가고 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께서도 아마 여의도에 입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로 있는 경우와 원내 의원으로 있는 경우, 물론 여러 번 의원을 하셨지만 그게 향후 대권 행보를 하는데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심부름이라고 표현하시고 애들러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침 어떤 조간에 보니까 내년에 여의도에서 만나자라는 뭐 어떤 의원께 말씀하신 게 소개됐더라고요. 속내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가 대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